여기 혐한 가정에서 자라 한국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지하게 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억지로 끌려오게 된 한국에서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울부짖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인 아빠와 영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태어난 곳은 일본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삶을 영국에서 살았기에 사실 일본에서의 기억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제 피에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짙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빠뿐만 아니라 일본인이신 할아버지까지 제게 항상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엄한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자긍심의 원천은 바로 한국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한국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아빠는 뉴스에서 한국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해서 발전한 근본 자체가 없는 국가로 한국인들은 지능이 낮아서 따라하는 것밖에 못한다며 노발대발을 하시곤 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낮은 이유는 이들이 일본에 의해 노예처럼 살아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식민지 지배를 당한 국가들은 전부 다 멍청해서 당한 거라며 침을 튀어가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가족은 영국 내에서도 재팬타운 근처에서 살았기에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한국 비하를 거의 숨쉬듯 듣고 살 수밖에 없었죠. 일본인들은 영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매우 예의 바른 척을 했지만 자신들끼리 모일 때는 무자비한 한국 비하와 남 헐뜯기를 해댔거든요. 특히나 이러한 일본인들의 한국 비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만 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국가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 잘 살게 되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었는데요. 분명 예전에는 영국에서 아시아 문화는 기껏해야 일본 문화가 다였으나 지금의 영국은 한국에 거의 미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음식부터 해서 한국 브랜드의 모든 제품들까지 현재 영국에서는 코리아만 붙었다 하면 불티나게 소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한 나라의 부유함의 척도를 나타내는 1인당 GDP의 경우 진작에 한국이 일본을 능가한 상황이고 영국 내에 한국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분명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인 밀집 구역보다 훨씬 가난하고 열악했지만 지금은 그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일본인들은 이러한 증거들은 전부 한국이 날조를 통해 조작한 것들이라며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운명이었으면 왜 100년도 안 되는 근대에 일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노예가 되었겠냐며 이것만 봐도 한국은 도저히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운명이라며 비하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문화가 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영국의 각종 단체에 홍보 명목으로 뒷돈을 찔러줬기 때문이고 한국의 1인당 GDP가 높아 보이는 이유도 한국이 원화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인위적으로 GDP를 부풀렸기 때문이며 한국인들은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일 뿐이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주장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피지배 국가가 지배 국가보다 잘 살게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기도 했기에 저는 이러한 명확한 증거 때문에 정말로 한국을 선진국인 척하는 개발도상국이자 일본의 모든 것을 베끼는 염치 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반감으로 뒤덮인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의 실제 모습은 개발도상국쯤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던 와중 저는 영국에서의 대학 생활 중에 충격적인 강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 관한 강의였는데 교수님은 향후 세계 패권을 뒤흔들 국가가 어디가 될 거냐는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건네더니 이내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대답을 일축하며 미래 패권국은 확실히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들은 그대로 교수님께 반박을 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그저 한국의 선진국인 척에 속아 넘어간 것일 뿐이에요.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사기를 치는 국가로 실상은 일본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한심한 국가거든요. 도대체 이런 국가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교수님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픽 웃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학생. 저는 학생의 어떤 부분부터 바로잡아줘야 할지 감조차 안 가는군요. 학생은 지금 저와 동시간대를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사실 학생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최근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그야말로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분야고 웬만한 선진국이 아니라면 엄두조차 못 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분야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기존의 선진국들이 독식을 하던 분야였고 실제로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보수가 걸려있는 이 사업에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 강국들이 전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번 수주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쟁에서 승리했고 이건 그야말로 기존의 세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었죠. 학생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이 수주에서 마땅히 일본이 한국을 꺾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국가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분명 원자력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견고한 벽에 가로막혀 성능보다는 가격으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도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이 모두를 압도하는 믿기지가 않는 기술력을 들고 나왔죠. 일단 한국은 소름 돋는 친환경 기술력을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겹게 무슨 친환경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한국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한국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천재적인 협상 방식이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친환경 기술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국가였기 때문이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한 자원 강국이고 이러한 자원을 수출에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환경 파괴로 부를 얻은 사우디였기에 이들은 친환경 문제로 인한 각종 국제 제재를 받았기에 이들의 부에 걸맞은 국가적 영향력이나 입지를 확보할 수 없었죠. 그렇게 국제 관계에서 소외된 사우디는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었으며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은 이러한 사우디의 상황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사우디를 구원해줄 천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죠.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자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놀라운 효율성을 보였고 실제로 한국의 원자로를 도입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이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친환경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선사해 주어 더욱 많은 국제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특히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덕분에 이러한 수혜를 입음과 동시에 한국의 친환경 원자로에 대한 대폭적인 추가 발주를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한국은 중동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수주 덕분에 이들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계약 쇄도가 들어오며 막대한 수익을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사우디의 수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약 2천만 톤 감소시켰고 동시에 원자로의 첨단 폐기물 저감 기술 덕분에 일본의 ABWR 원자로에 비해 방사성 폐기물 배출량이 30% 적은 상황인데요. 이 말은 만약 사우디가 이번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앞세운 원자력 기술을 수입하게 된다면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처럼 친환경 국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사우디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국제관계 개선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개발한 상황이기에 한국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를 주무르며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인 것이죠. 또한 한국의 원자로 기술은 세계 최초로 AI 기반 연료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핵연료 주기를 최적화하고 연료 사용량을 20% 이상 연장하여 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춘 상황인데요. 이러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은 원자로 연료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연료 주기를 예약하며 사우디의 원자로 주기당 20%가량의 핵연료 사용을 줄이는 중이고 이는 사우디는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 연간 2,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뜻이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돋는 면모는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엄두조차 못 냈던 사우디의 극명한 한계점을 완전히 깨부숴준 말도 안 되는 면모를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사우디는 극한의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극심한 물 부족까지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자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훨씬 많이 들며 자칫하면 원자로를 짓는 비용보다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은 특유의 미친 기술력으로 기존의 APR 1400 원자로를 사우디의 혹독한 사막 기후를 위해 맞춤형 설계를 완료해버립니다. 프랑스나 일본은 사우디의 극한의 환경에 백기를 들었지만 한국은 첨단 수동 냉각 기술을 개발하여 최대 55도의 극한의 사막 더위에서도 72시간 동안 원자로 안전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사막 모래 침입 방지를 하는 첨단 소재 보호 시스템을 추가하여 원자로의 수명과 신뢰성까지 전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나 일본의 경우 중동 지역의 보급한 원자로에서 상당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서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조금의 성능 저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중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이러한 기술력은 더욱 신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일본이 중동 지역에 건설한 원자로는 이곳 지역에서 물먹는 하마 취급을 받으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ABWR 원자로는 더더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자로 하나를 위해 먼 곳에서 냉각수를 끌어오는 각종 돈이 많이 드는 인프라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했기에 일본과 계약을 맺었던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ABWR 원자로 설계는 후쿠시마와 유사하게 비상 상황에서 외부 전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과 계약한 중동 국가들은 혹여라도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진 않을까 하며 계속해서 유지 보수 비용에 큰 돈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도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원자로에 비해 물 소비를 70% 이상 줄일 수 있는 특수 건식 냉각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합했고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물 집약적 냉각 기술보다 훨씬 우수했거든요. APR 1400의 설계는 공냉 기술을 통합하여 귀중한 담수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즉, 한국이 제안한 해결책은 매년 약 6천만 입방미터의 담수를 절약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원자로는 그 구조상 외부 전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터질 염려도 전혀 없죠. 사실 이러한 한국의 해결책은 사우디를 완전히 감동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바보가 아니고 그동안 여러 국제 제재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겪고 있음에도 끝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우디가 고집이 세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저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기에 자칫하다 물 부족으로 원자로 냉각에 실패해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발전소 건설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사우디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준 셈이었고 사우디는 전 세계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줬다는 것에 30조 원을 헌납했음에도 역으로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 30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경쟁에서 한국이 모든 국가들을 압도하고 당당히 경쟁에서 승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우디는 대외적인 이미지 회복을 노려 더 많은 국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번 원자력 수주에 막대한 보수 금액을 내걸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특성상 사우디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핵무기가 없는 국가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규정을 잘 지키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모범국가고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핵무기가 없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식민지를 수탈해서 얻은 부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일본 같은 전범국과는 달리 한국은 식민지의 아픔을 견디고 성실하게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했다는 서사가 있는 착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제 이미지가 좋은 국가와 거래를 한다는 건 사우디의 부정적인 이미지 회복에도 상당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지정학적 우려를 완화하고 특히 미국 및 유럽과의 긍정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APR 1400 원자로는 미국의 엄격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해 완전히 승인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 및 비확산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직접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로 이런 한국과 계약하는 국가는 그동안 한국이 쌓아 올렸던 긍정적인 성과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일전에 한국과 계약했던 아랍에미리트를 좀 보세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계약 덕분에 극한의 효율을 보여주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루어냈을 뿐더러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가 단번에 높아짐과 동시에 현재 여러 국제협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 친환경 국가라는 타이틀까지 얻는 미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사우디는 한국에 헌납하는 30조 원의 2배, 3배 이상의 막대한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될 게 분명하죠. 하지만 한국이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요행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한국이 명백하게 계획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서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이고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함으로써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현재 기술력과 천재적인 협상 능력 등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한국의 독주를 막기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제가 한국을 미래 패권의 주인공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아빠와 다른 일본인들에게 들었던 가난하고 열악한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 가고 기술력 하나로 일본까지 무참히 박살낸 한국이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현실 부정의 단계까지 이르러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 부정의 상황은 한국을 그렇게나 까내리던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들었던 강의를 아빠에게 그대로 전해주며 도대체 한국의 진짜 정체는 뭐냐며 따져묻게 되었는데 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며 일본이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의해 뒤처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노발대발하셨고 이내 하던 일조차 전부 내팽개친 채 당장 한국에 가자며 비행기표를 예매해버리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아빠에 의해 강제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넘치는 자신감과는 달리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충격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공항부터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재팬타운에서 일하시는 아빠는 일 때문에 일본에 꽤나 자주 갈 뿐만 아니라 재팬타운에도 거의 박혀 살다시피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아빠라서 그런지 아빠는 매일같이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딱 봐도 그러한 일본 공항보다 훨씬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입국 수속에 최소 3시간 이상은 소요되는 일본 공항과는 달리 한국은 AI 기반 생체 인식 수속 시스템을 구비해둔 상태였고 따라서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입국객들이 존재했음에도 저희는 줄조차 서지 않고 곧바로 수속대를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이었다면 직원이 3, 4명은 달라붙어서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했을 게 분명했지만 한국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였던 것이죠. 한국 공항은 AI 시스템을 통해 얼굴 스캔과 여권을 자동으로 일치시켰고 입국객의 범죄의 이력 및 타국가 입국 기록 등 여러 정보들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해 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별도의 인터뷰실에서 추가적인 취조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들과 입국이 허가된 사람들을 곧바로 분류해 주었기에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일본에서처럼 끝도 없는 줄을 설 필요도 없이 곧바로 수속을 마칠 수 있던 것입니다. 아니, 분명 아빠는 한국은 일본의 모든 것을 베낀 개발도상국으로 기술력이랄 게 전혀 없는 열악한 국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 정도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말인가? 저는 30년 동안 정체되었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의 연계 시스템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약간의 추가금을 지불하면 자신의 짐을 다시 찾을 필요도 없이 곧바로 자신이 예약한 숙소로 캐리어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국가로 입국 시 기록되는 숙박 예약 정보를 통해 별도의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의 과정도 전혀 없이 간편하게 짐을 배송시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공항의 특성상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어 인프라 및 대중교통의 수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공항에 마저 버스와 기차, 지하철까지 전부 이어져 있었기에 이러한 짐 배송 서비스는 한국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맞물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을 개발도상국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개발도상국이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공항처럼 외딴 곳에서 마저 기차와 버스, 지하철,
택시를 전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러한 압도적인 한국의 모습에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기형적인 국가라는 것을 잊었냐며 한국은 분명 공항처럼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만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를 집중시켜 놓은 게 분명하다며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는 단연 일본이라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일본의 외진 곳에는 택시조차 이용할 수 없음에도 아빠는 한국에 대한 반감에 사로잡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모양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짐 배송 시스템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누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의 세뇌에 의해 한국은 완전히 열악한 국가라고 인식하게 된 영국인 엄마가 한국에 온 저희가 걱정된다며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무의식 중에 영상통화를 받아버렸고 아빠는 이러한 제 모습에 경악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리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상통화에 소요되는 데이터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알기나 해? 당장 전화를 끊지 못해? 하지만 아빠는 그러한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지름과 동시에 뭔가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화를 내다 말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지하철에서 데이터가 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통화 신호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게 현실이고 일본에서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통화만 간신히 연결될 뿐 데이터는 거의 터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던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영상통화까지 받을 수 있다니, 그것도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니, 이것만 봐도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아빠는 한국은 사기꾼의 국가니 공항에서 데이터를 신청하면 사기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저희는 유심조차 구매하지 않고 숙소로 향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즉, 데이터와 통신망 자체가 없었던 저희는 이 영상통화가 걸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게 정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통화는 어떻게 걸려왔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상황에 스마트폰에 귀신이라도 씌인 건가 싶어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겁을 먹은 기색이 역력해하는 반응을 보이더니 이내 뭔가를 확인하고는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리킨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5G 속도의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속도의 공공 와이파이 덕분에 저는 전혀 끊김없는 영상통화를 받을 수 있던 거였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무료 공공 와이파이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가정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초고속의 와이파이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조차 이런 압도적인 속도의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5G 통신망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하고 보급한 나라로, 실제로 이러한 통신망 보급 사업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겨오고 있는 기술 강국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 인프라는 아무리 보여주고 싶다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빠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자면 오히려 한국은 세계 인류의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끈질겼어요. 아빠는 이러한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듯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아빠가 쪽팔려서 제가 직접 아빠를 때려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을 건넸고, 아빠는 그제야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며 눈시울만을 붉히며 잠자코 숙소로 향했죠. 물론 아빠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당장 나가서 한국의 로컬 시장에 가보자며 한국의 평범한 서민층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그동안 봐왔던 보여주기식의 인프라를 전혀 찾아보지 못할 거고, 한국의 평범한 삶의 모습에서야말로 분명 후진적인 모습만이 즐비할 거라며 어떻게든 한국의 열악한 모습을 찾기 위해 안달이 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아무리 선진국이더라도 아빠처럼 어떻게든 후진적인 면모를 찾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그러한 열악한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빠의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유럽 최고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영국이라고 해도 밤만 되면 범죄 소굴 및 약쟁이들이 판을 치는 게 현실이고, 일본도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지 안을 들여다보면 아예 도시 자체가 노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도 존재할 정도로 상당한 빈부격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가정집 내부에는 사용한 지 십수년은 된 오래된 가전제품과 돈이 없어서 난방이나 전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선진적인 모습 뒤에 숨겨있는 열악한 면모는 전 세계 어느 국가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했거든요. 하지만 폭주한 아빠는 아무도 말릴 수 없었고, 그렇게 아빠는 한국의 모든 곳을 휘젓고 다니며 어떻게든 일본보다 열악한 모습을 찾기 위해 날뛰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빠는 저를 강제로 끌고 숙소 바로 옆 로컬 시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아빠의 계획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로컬 시장은 그 특성상 위생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음습한 자기 위안이나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나 한국의 로컬 시장은 생각보다도 훨씬 청결했고 또 우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시장 곳곳에는 키오스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키오스크는 복잡한 시장에 대한 지도를 제공해 주었고, 구매할 물품을 입력하면 길찾기 기능을 통해 QR코드를 제공해 주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키오스크는 길이 좁고 혼잡한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까지 했는데, 키오스크는 현재 시장의 어떤 부분에서 인파가 많은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혼잡도가 적은 곳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파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아빠는 이러한 한국 시장의 놀랍도록 최첨단적이고 청결한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고, 이럴 수는 없다는 말만 계속해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시장은커녕 대형 백화점에조차 이 정도로 최첨단의 인프라는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에 한국의 로컬 시장마저 완벽한 모습은 아빠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해 보였죠. 물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충격적인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장 내에 위치한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빠는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카드를 사용하냐며, 이런 나라에서는 카드 복제 사기를 당하기 십상이라며 현금을 고집하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카드 복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자체를 거의 안 쓰시는 분이었기에 카드 결제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일본인 아빠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결제를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내 재팬타운의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죄다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본토는 이러한 심각한 재팬타운의 아날로그 모습보다도 더욱 심각한 아날로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역시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빠가 결제를 위해 현금을 뒤적거리고 있는 사이, 주변 한국인들은 카드까지 꺼낼 것도 없이 전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까지 사용하며 3초 만에 결제를 완료했거든요. 일본에는 때로는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조차 카드 결제기를 구비해두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로컬 시장의 작은 길거리 음식점마저 완벽한 결제 수단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시장을 둘러보면서 한국인들은 고령의 노인들마저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를 통해 쉽게 거래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학교 수업 시간 중에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디지털 인프라에 적응하는 적응력이야말로 국가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을 배운 상태였기에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의 디지털 인프라가 보급될수록 효율성이 증대되고 낭비되는 시간도 없으며 더 진보된 기술을 향한 초석이 마련되는 것인데,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는 국민들의 수준이나 의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발전이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보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40년, 50년으로 연장될 것 같은 모습만을 보여주기에 저와 아빠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아빠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찾기 위해 한국의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녔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한국의 예상치도 못한 선진적인 면모만을 포착할 뿐이었고, 저는 이제 그런 아빠에게 질려버려 이젠 제발 인정 좀 하라며 소리를 질러버렸는데요. 아빠의 과거에만 안주하려 하고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왜 일본인들은 음습하게 한국을 깎아내리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일본인들의 열등감이야말로 일본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번 한국행을 통해 이제 아빠의 세뇌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며 한국은 저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처럼 과거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 늘 한국의 발전 과정을 우러러보며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